안녕하십니까. 박진임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비교문학자로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평론가로서 우리 시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문학의 번역은 20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제임스 게일, 리차드 러트, 케빈 오룩 선생님이 한국 시조를 번역하는 데 관심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세 분 모두 기독교를 전파할 목적으로 한국에 오신 분인데 한국 문학을 소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진지하고 학구적이어서 거기에서도 종교인의 자세를 엿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초기 시조 번역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저는 독일의 철학자 괴테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지요.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자, 종교도 가진 것이다. 그 둘을 갖지 못한 자, 종교를 가져라. 제가 말씀드린 세 분은 문학과 종교가 결국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합니다. 그 중에서도 케빈 오룩 선생님은 자신의 책 서문에서 나에게 있어서 번역은 사랑의 역사, 영어로 말하자면 Labor of Love 라고 하셨습니다. 번역이라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전혀 힘들게 느끼지 않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앞서가신 그 번역가들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마치도 성지로 순례길을 나선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영어 번역에 대한 논문 2편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케빈 오룩 선생님의 그 고시조 번역에서 우리말의 한자어 그리고 색상어가 번역된 말을 살펴본 논문입니다. 오룩 선생님은 시조의 구조적 특성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이어서 그 시조를 번역하면서 특이하게 오행으로 시행을 배열하였습니다. 우리 국문학자 중에서 이능우 교수님, 조창환 교수님 등의 연구 성과를 그 번역의 세계에 실제로 적용하신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조의 3장 중에서 마지막인 종장은 시조 내부에서 초, 중장과는 구별되는 이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종장의 첫 3음절에 특별히 한 행을 별도로 할애하였습니다. 그래서 케빈 오룩 선생님의 번역 시조를 낭독을 하다 보면 종장의 특성을 바로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을 들자면 한국인이 색상을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을 서구인의 시각에서만 바라본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동양의 음양오행설에 기반을 두고 색상을 오방정색, 즉 5가지 색상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 결과 녹색과 청색, 영어로는 그린과 블루가 마치도 혼재된 것처럼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그 말들을 번역하면서 애로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조 작품 구절에서 이를테면 청산리 벽개수야, 청하, 녹수, 녹음 그 단어들에서 초록색과 푸른색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점에 대해서 한국 문학 연구자들이 보다 정치하게 정리를 해두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논문에서는 현대 시조 영어 번역이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문학자의 시각에서 현대 시조 번역의 예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시조를 영어로 번역한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조의 형식적인 특성을 번역을 통해서 살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일 것입니다. 특히나 현대 시조는 자유시적 요소를 모두 지니면서 고시조가 지닌 형식적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인 까닭에 더욱 어렵습니다. 일종의 혼용적 장르, 영어로 표현하자면 하이브리드 폼이 현대 시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독일 시인인 브레이트는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시를 번역하면서 번역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무리한 시도이다.
그러나 최대한 형식적 특성을 재현하도록 하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이트가 말한 바와 같이 시는 번역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번역가는 자신의 지혜를 활용하여 원작의 결이 보존되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폴란드 시인인 쉼보르스카의 시를 영어로 번역한 번역자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해낸 적이 있습니다. 쉼보르스카의 시 중에서 일종의 가군을 지닌 어휘가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번역자가 한결같이 F로 시작되는 영어 어휘들을 찾아내고 번역본에 배열함으로써 원작에 반복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번역에서도 그대로 살리고 있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시조의 3장이 지니는 특징은 그 자체로 한국인의 미학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하이쿠는 이행 배열인 까닭에 아쉬움을 지닌 면이 있고 중국의 사행율시는 기승, 전결 구조를 지녀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한국의 고유한 미학은 일본이나 중국의 미학과는 구별되면서도 그 장단점을 모두 수용하고 한편으로는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옥에서 보이는 기와 지붕의 선이 일본이나 중국 가옥의 그것과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이겠습니다. 한국계 미국 소설가인 강용을은 자신의 작품 초당에서 그 한국 미를 극찬한 적이 있습니다. 어선코를 닮았고 조고래의 선을 닮은 완만한 선, 끝이 약간 치켜 올라간 그 선을 이루어낸 한국적 미학이 문학에서는 시조 형식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한국 문학, 특히 시조의 영어 번역 양상에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문학 이론가 바슐라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시적 언어는 그 자체로 치유의 효과를 지닌다. 요즘 들어 우리말이 많이 거칠어진 느낌입니다. 일반인들의 말도 그러하고 심지어 방송인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도 정화되지 않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과 소설가는 우리말을 갈고 닦는 데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주제나 소재에 있어서 그 범위가 확장되고 깊이가 더해져야 할 것은 물론이고 표현의 매체인 우리말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데에 공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바슐라르를 인용하자면 시인은 말의 수성공입니다. 평론계의 말쓰기 안전저로서도 더 정확하고 세련된 어휘와 문장을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문학을 공부하면서도 외국 문학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문학 연구에 필요한 이론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온 이론들이었고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외국 문학 작품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번역으로 읽었던 동화와 소설들에서 이해되지 않아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호기심이 외국 문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예 중의 하나는 펄벅의 대지의 주인공 왕롱을 향하여 소설 속의 이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이름의 룽자는 용룽자요, 기머거리 룽자요. 우리 한국어로 읽자면 용용자냐 아니면 기머거리 농자냐라고 물어봤겠지요. 그 질문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한문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SK그룹이 한학 연수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을 했고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7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3년간 한문을 공부하는 혜택을 누린 바 있습니다. 바로 그 붕자가 장학생 선발 시험 문제 중의 하나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갖게 되었던 그 의문을 활용하여 그 답을 맞힐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빨간 머리 N은 이를테면 제 이름이 N이어야 한다면 이 자가 붙는 N으로 불러주세요. A-N-N-E N으로 불러주세요 하던 구절도 아무런 각조 없이 등장하여 궁금증을 갖게 한 구절입니다. 저는 서구 문화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영문학 공부를 통하여 다양한 외국의 문화 전통을 접하게 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또 궁금했던 것들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 문학을 공부하면서 세계 문학이라는 보다 넓은 공간 속에서 한국 문학을 다시 살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세계 문학의 장 안에서 살필 때에 우리 문학이 지닌 고유한 특색이 보편성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관한 한은 국적이나 언어 그리고 세부 장르 구분 없이 두루 즐겨 읽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 중에서 제가 특히 시조에 주목하게 된 것도 한편으로는 국문학과 영문학을 함께 공부한 비교문학자로서 훈련받은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가사 혹은 시조 등의 장르를 만들어내었고 그 중에서도 시조는 오랜 생명력을 지니고 살아남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1970년대, 80년대 등단하신 분들 또는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들은 바로는 어린 시절에는 사랑방에 모여서 어른들이 술 한 잔을 나누면서 즉흥 시조를 지어 읊고 또 답시를 지어 낭송하고 했다고 합니다. 시를 쓰고 즐기는 그런 시회의 전통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지만 조속히 회복해야 될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조라는 한국 고유의 시 형식이 긴 세월 동안 형성, 발전, 유지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욱 교수가 민족적 개성이 집약되고 있는 정제된 시 형식이 시조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조가 지닌 형식적 특징은 우리말의 특수성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어 어휘의 대부분은 이음절 혹은 삼음절 어휘이고 거기에 조사를 덧붙여서 표현을 하게 되면 삼음절 혹은 사음절 표현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처럼 광범하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말들을 다시 네 마디의 리듬으로 연결해 나가다가 마지막 종장에 이르면 일종의 파격을 한번 드러내고 종결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시조의 3장 구조입니다. 그 3장 구조 또한 한국인의 고유한 생각 방식이나 정서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하이쿠가 5, 7, 5 음절로 구성되고 이행의 시 형식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한시가 5언절구 또는 7언절구로 대표되는 사행시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조의 3장 구조가 한국인의 언어 미학을 보여준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 시조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끊임없이 갱신하고 그리하여 현대시로서의 특징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영어 시조 창작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시조의 매력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초정 김상옥 선생님의 시조 중에서 억새풀, 딸에게 주는 홀기, 그리고 구두를 좋아합니다.
사봉 장순아 선생님에 대해서 시조 문학사적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에 평론집 두 겹의 언어를 출간하면서 거기에 장순아 시인에 대해서 평론을 쓰고 나름대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순아 시인의 시조 중에서 징검다리는 특히 시조에 대한 언유로 읽어도 좋을, 이를테면 일종의 메타 시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징검다리 장순하. 바람이 흘리고 간 시영내 징검다리. 구름 흐르는 물에 사변의 발 담근 채 반백의 분별을 이고 고저녁이 앉았다. 점도 선도 아닌 논리 밖의 저 실존. 한낱 돌멩이도 놓일 때 놓이고 보면 시 한 수 허자랑 섞여 관주 비점 되는 그것. 어느 세월이라 가신 꽃인 밟았으리 나무꾼 신매만이 집신짝도 뜸하거니 한 물에 쓸리고 나면 다시 놓을 뉘 있을지. 이 시에서 점도 선도 아닌 논리 밖의 저 실존이라는 표현을 통해 징검다리가 놓여있는 징검다리의 존재 방식이 지니는 철학적 의미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또 시 한 수 허자랑 섞여 관주비점 되는 그것 구절도 후세대 시조 시인들에게 허자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조 텍스트 내부의 공간과 여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시조로 장순아 선생님의 시조사 저료가 있습니다. 시조사 저료에도 시조의 율격을 충분히 감상할 수가 있고 이 또한 메타 시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조사 저료가 현대 시조단이 이룬 대단한 성취 중의 하나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조사 저료 장순하. 소나기 개인 하늘 무지개가 아니로다. 옛 선비 풍을 읊어 띄운 잎이 아니로다. 잔치에 빌려온 접시 더더구나 아니로다. 가야금 삼기시고 동활자 짓던 슬기 천년을 이은 손때 입김으로 다듬은 것 천하의 어느 구슬이 이다지도 옹골차리 치마끈 꽃매듯이 매무시 매몰차도 흐르는 물결에는 그스르지 않는 여유 우리네 하고 한 사연 다 거두고 남나니 만수산 드릉직도 얽지 못한 일편단심 한울대 저녁답에 목동의 피리소리 다정도 병되는 삼경 자규새가 울었다. 삭풍 부는 장백산 달밝은 한산섬 동창의 노고지리 강호의 해오라기 동지딸 기나긴 밤에 귀세우는 신발소리 벚나무 두길 새길 자란 날의 뼈아픔 가시울의 금음달 4월에 진 꽃망울들 이 결에 밟아온 자취 거울하여 배도다. 이 시조에서는 시조의 발생에서부터 전개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굽이굽이를 따라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길고도 오랜 사연을 이렇게 6수의 시조로 간추릴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놀랍습니다. 시조가 지닌 3장 구조의 형식은 매무시 매몰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식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이 시조에 실릴 수 있다는 점을 일러주는 의미에서 흐르는 물결에도 그스르지 않는 여유라고 표현합니다. 동시에 만수산 드릉칙과 일편단심, 다정도 병인양, 삭풍 부는 장백산, 달 밝은 한산섬 등을 두루두루 언급하면서 정몽조의 단심가에서 출발하여 이조년, 이순신, 황진이 등의 명시조를 두루 훑고 있습니다. 결국은 4월에 진 꽃망울들에서 보듯 현대시조에 와서 텍스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초정 김상옥 시인의 작품 중에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새풀, 김상옥. 봉은사 가는 길은 억새풀 바다였다. 천이랑 만이랑 벌판을 덮던 물결. 황량도 아름다울 손 그 해가을 그 억새. 멀리 해얼음은 솔푸른 그늘에 젖고 신간 고수들 나란히 꽂힌 방안. 억새풀 우짖는 소리 승수 따로 없었다. 60년대 등단 시인 중에서 서벌 시인의 초기작들을 강렬한 인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영 1. 서벌. 목수가 밀고 있는 속살이 환한 강목. 어느 고전의 숲에 호젓이 서 있었나. 드러난 생애의 문이 물젓는 듯 선명하네. 어째 나는 자꾸 깎고 쓸고 다듬는가. 톱밥 대패밥이 쌓아가는 적자더미. 결국은 곧은 뼈 하나 버려지듯 누웠네. 또 저는 우리말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말과 말 사이를 연결하여 말들이 서로 어울려 만들어내는 가락이라고 할까요? 그 미묘한 음악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특이한 작품들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유재하 시인의 낫달도 그런 시조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낫달, 유재하. 아, 있었구나. 네가 거기 있었구나. 있어도 없는 듯이 그러는 게 아니요. 내 너를 잊었던 건 아니요. 결코 아니요. 정말 거짓말 아니요. 정말. 해석한 널 내가 차마 잊을까. 네 있어. 마음 턱 놓고 나만 돌아서겠니. 다 알고 있어. 네 맘. 행여 눈물 비칠까 도사리는 아닌 거. 울면서 씩 웃음 짓는 네 심정 다 알아 나. 정말이여 나 서른 게 아니여. 정말 조각난 네 아픈 데를 가린다고 모를까. 이렇게 흐느끼는 건 서러워서가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부터 백일장에 참가하여 상을 많이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선친이 시조 시인이셨기 때문에 일찍부터 제가 시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늘 책을 보셨고 집에서 언제나 시 구절을 혼자 내면서 지내셨기 때문에 시적 표현 그리고
시적인 가락에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그다지 창의적이지 못한 시를 쓰면 붉은 줄을 여기저기 긋곤 하셨어요. 딱 한 번 제가 6학년 때 백일장에서 장원을 해왔을 때 그 작품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보다 잘 썼다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전무후무한 칭찬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가 진주의 개천예술제 백일장이었고요. 제목이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구절은 이렇습니다. 어영차 어기영차 고기 빼 노를 저어 오늘도 금을 던져 빛바랜 꿈을 낚는 두 손에 굳은 살갗은 언제면 없어질까. 할아버지를 다룬 두 수 중에서 첫 수에는 농사 짓는 모습을 재현하였고 둘째 수에서는 낚싯배를 몰아서 고기를 낚는 모습을 제가 재현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빛바랜 꿈이라는 표현이 할아버지를 원개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눈에 든 할아버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본 것이긴 한데 그처럼 솔직하게 수식이나 과장 없이 표현했다는 점을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작품이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어영차 어기영차라는 그 표현이 익숙한 것이긴 하지만 3음절 4음절 표현을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었다는 점이 새롭게 느껴지긴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우리말의 전통이 한 개인에게서 심지어 어린이에게서도 그처럼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중의 한 분, K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시조를 계속 쓸 의욕을 잃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처음엔 자유시로 창작을 하다가 쓰다 보니까 운율이 시조 운율에 가까워져서 시조로 완성하고 제출했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무슨 이유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린 시절에 저로서는 마음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글자 수만 맞추어지면 시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한국 현대 시단에서 시조 장르는 주변적 장르로 인지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는 자부심을 지닌 채 당당하게 시조의 자연스러운 가락을 옹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모국어인 한국어 그리고 제가 습득한 두 번째 언어인 영어로 읽고 쓰는 일을 하면서 시조의 리듬 속에 저는 메시지와 이미지, 심상을 설득력 있게 구현한다는 일은 첨부의 예민한 언어 감각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면서도 적절한 리듬감을 지닌 문장, 구절, 표현을 구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조 텍스트들은 그처럼 어려운 일을 느긋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계에서 시조 창작을 활발하게 하고 더 나아가 시조 창작과 감상을 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말의 곳간, 우리말의 영토가 참으로 넉넉하고 비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연구해서 해답을 얻고 싶은 부분이 남아있긴 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영어로 글을 쓰는데도 마지막 구절은 언제나 시조의 종장을 닮은 표현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에세이 마지막에서 영어로 나는 내 진짜 딸기를 원했다. I wanted my strawberries real 이라는 문장을 구사를 했습니다. 이 결말은 다소 급격하고 극적인 전환을 이루면서 종결되는 문장입니다. 표현의 매체가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전환된 상태에서도 시조의 종결을 닮은 결구가 자연스럽게 멋지게 보이고 그런 표현이 쉽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시조 시인인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또 어머니가 한국 시를 많이 읽어주거나 낭송해 주었던 까닭에 시조 가락에 익숙
부족한 것이 아닌가 혼자 생각해 보곤 합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간에 유려하고 음악적인 리듬감이 드러나도록 언어를 사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지니고 있는 음악적 요소를 잘 살린 문장, 그리고 시를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심리학과 문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초 시인 미양박 씨의 이슬 제자 말머리 두자를 쓰신 분입니다. 그 선친의 시세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서정성과 역사성을 함께 갖춘 그런 시조 세계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특히 쑥물 드는 실록을 좋아합니다. 쑥물 드는 실록. 의부더미 그늘에서 풀물 든 서름이야 떫은 보릿고개 도토리랑 삼켰다마는 퍼렇게 민적에 앉은 식민의 피는 못 지웠다. 뼈마디 물러앉고도 못 벗은 징용살이 동자 깊이 받고 간 황토빛 타는 산천, 풀국새 뭉개진 울음 쑥빛으로 물드나. 동시조 한 편도 소개하겠습니다. 경남 통영 사랑도에 선친의 시비가 있습니다. 그때 시비를 세울 때에 동시조로 보이는 별이 있어서 라는 작품을 새겼습니다. 상대적으로 후기작이기도 하고 또 선진께서 후반부에 동시조를 많이 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동시조집을 발간할 준비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별이 있어서 연줄 매길 사금팔이 찢고 빻은 가루별이 서둘다 발이 걸려 하늘에 쏟은 별이 한 대짬 머리 위에도 사금팔이 빛나던 별이 가난한 지붕머리 지켜주는 밤이 있어서 별 사이를 누비며 나르는 꿈이 있어서 눈물 속 하늘에 뜨는 행복이 있어서. 프랑스 동화 자크와 콩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시조는 그 동화에 나오는 완두콩 다섯 알이라고 생각합니다. 3장이라는 규정된 형식 속에 무한히 자유로운 상상력을 부리려고 한다면 소 한 마리를 양으로 바꾸고 다시 양을 감자로 바꾸고 결국은 완두콩 다섯 알로 바꾸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나는 모든 것, 원하는 모든 이미지를 다 시조 형식 속에 부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깎고 다듬고 줄여나가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시어, 그리고 최소한의 이미지만 남긴 채, 그리고 또 걸러서 남긴 말들로 이루어진 것이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만 단단하고 야무진 시어와 이미지의 시가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걸러지고 정제된 언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언어의 음악성을 지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시보다 시조가 훨씬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정제된 채로 시조에 담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빚어진 한 편의 시조는 허사라거나 상투어라거나 포즈 등을 모두 제거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긴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순아 시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 없이 앓지 마라, 빈술에 끌지 마라.
바로 그것이 시조의 핵심이라는 점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빼어난 시조 시인이라면 일부러 거기 허사 하나도 빠뜨리듯이 배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순하 선생님의 시에 등장하듯이 관주비점 되는 그것이라고 한 것이 이처럼 약간의 공간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학이론가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서구가 구축해온 동양의 이미지 그리고 그 기원과 역사적 전개 과정을 잘 설명하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발전해온 문화는 저 나름대로의 개성과 장점을 지닌 채 발전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인류 문화 전체를 발전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현대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서구 문학을 도입하면서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 문학 전통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어느 정도 포기하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각자의 개성과 특징을 유지하면서 타자의 장점을 흡수할 때 그 문화가 더욱 풍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작가에게 노벨문학상이 수여되면서 한국 문학계에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수상 작가에게 대하여 역사의 폭력에 저항하는 서정적 문체라는 찬사가 보내졌습니다. 그러한 서정적 문체를 가능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문학의 오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영화 서편제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한국의 판소리가 지닌 특징, 특히 남도의 서편제 판소리가 지닌 강한 서정성은 한국 문화 전반을 주동해온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소리와 시조는 공유하는 바가 많습니다. 한국인의 가장 보편적인 정서가 두 장르에 담겨 있고 판소리와 시조의 언어는 모두 한국어의 원형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시조 형식이 요구하는 언어 배치, 흔히들 3, 4조, 사음보라고 부르는 것이며 음보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해서 일부 학자들은 내율마디라고 달리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처럼 3음절, 4음절 어휘들을 내율마디로 배치하면서 한국어의 음악성을 극대화하는 점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자유시가 지나치게 산만해지고 난해시로 흐르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언어의 음악성이라는 항체를 그 내부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운율을 잘 살리는 것은 소설의 문체를 구성하는 데에도 필요한데 하물며 시 장르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언어의 속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이미지 구사도 선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조 3장의 구조에 드러나는 한국 미학을 보다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에 호소하면서 동시에 한국적 특수성을 함께 보여주는 문학 작품이 더 많이 생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 전반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조 장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시조는 한국 고유의 시 장르이기 때문에 작품의 주제, 소재, 이미지 구사 등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구현해 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미주에서도 시조 창작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몇 분 만나보았습니다. 몇 분은 영어로 시조를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몇 분은 한국어로 쓰기도 하십니다. 교포사회, 즉 한국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어로 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한국어로 쓴 시조는 곧 소멸하지 않겠는가 하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표현의 매체가 영어냐 아니면 한국어이냐 하는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도 쓰고 한국어로도 쓰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느끼고 생각했으며 어떻게 표현하고 기록으로 남기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아니 에르노는 글로 남기지 않은 경험은 단지 경험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결국은 사라지고 만다고 말합니다. 아니 에르노가 소설 레벤너망에서 사근이 내게 왔으므로 쓴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가진 고유한 경험, 고유한 기억들은 하나하나 소중하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 시조는 한국 고유의 시 장르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미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르다라고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시조의 3장 구조가 지극히 인류 보편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한국인은 그런 보편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것을 시 형식으로 발전시킨 민족이다 라는 가설을 한번 세워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슐라르의 책을 읽다가 생각을 한 것인데요. 바슐라르는 폴 클러델이라는 사람을 인용하면서 파스칼이 남긴 말 중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잘 알려진 구절이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읽다가 보니 시조에 익숙한 제 귀에는 그 구절이 한편 시조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어로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인간은 단지 한 개의 갈대에 불과하다. 자연 만물 중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고 있는 갈대다. 여기에 대해서 바슐라르는 만약 파스칼이 인간은 갈대에 불과하다 라고 썼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폴 클로델이 던진 바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그 표현은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독자의 마음은 고통스럽게 떠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파스칼은 인간은 단지 한 개의 갈대에 불과하다. 자연 만물 중 가장 연약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문장이 놀라울 정도의 풍요로움을 지니고 큰 울림을 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시조의 구조는 그처럼 오래 연구해 보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인류 보편의 서정시 양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처음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말이 너무 거칠어졌습니다. 안내 방송을 듣고 있으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톤이 너무 높고 강하고 어휘가 자극적일 때가 많아서 마음의 평화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든 전하고자 하는 의미만 정확하고도 아름다운 어휘를 통해 전달했으면 합니다. 한강 공원을 걷다 보니 아름다운 한강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물론 안내 방송의 마지막을 인사말로 장식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가 그 말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말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스스로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고요함을 선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안내 방송이 누군가에게는 소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어는 넘쳐나는데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말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시인들이 우리말을 보듬고 쓰다듬고 고쳐서 세상에 다시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바슐라르를 인용하여 시인은 언어의 수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